최 변호사님하고 사적으로 대화하다 보니까 거품을 물고 그래서 한번 어차피 당 대표는 황교안, 이제 어대황. 어때 황이 아니냐? 어때 황당하지? 어때 황당하지? 이것이 탄핵을 부정하거나 5.18에 대해서 회의적인 발언을 내는 등 퇴행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태도를 좀 많이 비쳤어요. 정부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뵀던 부분들 극우적인 성향이 있었나 할 정도로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재창당, 대통합, 혁신 드라이브를 먼저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기에 처한다는 것을 아마 마음속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야당발 세대 교체도 굉장히 강할 것이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황교안 당대표가 그 중도랑 연구원 쪽으로 자꾸 클릭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인물 교체도 당연히 필요해요. 현 당협위원장들이 지위가 더 불안해질 수 있어요. 더불어민주당도 여긴 정말 변수가 많거든요. 그렇죠. 7, 8명 수준에서 장관 교체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 과기부 장관에 우리 지역의 변재 의원이 대상자로 다 올라있고 도종환 의원은 사임하는 쪽으로 새로운 변수들을 꿰어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의 어떤 새로운 신진들도 일단은 있거든요. 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새로운 인재 영입 뭐 이런 타이틀 하나 걸고 빨간 넥타이 내기 전에 누가요? 오늘은 아직까지 회색이에요. 아직까지 회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신용환 교수님, 최용현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꽃 피고 네. 새도 우는 그야말로 춘삼월이 왔습니다. 그렇죠. 벗을까요? 춘삼월이 왔는데 우리 정치권에도 이 꽃 피고 새가 오는 그런 춘삼월이 언제쯤 오게 될지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좀 가려지긴 했습니다만은 지난 2월 27일 날 자유한국당의 신임 당대표로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선출이 됐죠. 우리 지역에는 어떤 정치적 영향을 미칠지 이번 시간에 좀 자세히 좀 풀어볼 텐데요. 사실은 3월 초가 되면은 이제 입각 얘기 좀 나와서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부적으로 이 시간 좀 리얼 토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 어대황 확인한 자유한국당.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어대황. 이게 저 잘 모르는 시청자분께서는 저 MC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어차피 당 대표는 황교안 이런 이제 얘기였는데 어대황 확인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총리? 우리 전 총리죠, 참. 최 변호사님하고 사적으로 대화하다 보니까 거품을 물고 그래서 한번 어떻게 보세요? 황교안 당대표. 네, 저는 뭐 네. 개인적으로 보면 알려진 것보다 그렇게 지금 굉장히 강성의 어떤 극우에 가까운 발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예. 실제 이제 개인적 품성이나 성향이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이고 그런 면으로 보면 예. 또 전체적으로 경청하고 많이 품을 줄 알고 하는 그런 아니 좀 세게 나오실까봐 입이 좀 까르르 사적인 부분으로 까는 인성과 인품으로 보면 예. 아마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요. 뭐 어대황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대표는 황교안이다라는 것처럼 당내 자유한국당 당내에서는 엄청난 지지를 받았지만 경선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잖아요. 예를 들어 탄핵을 부정하거나 5.18에 대해서 회의적인 발언을 내는 등 좀 퇴행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태도를 좀 많이 비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대황이라는 말처럼 당내에서는 엄청난 지지로 당선이 됐지만은 시민들 속에서는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탄핵 이전에 역사를 오히려. 과거로 돌리고 민주주의를 뒤로 거꾸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 어때 황이 아니냐. 어때 황당하지. 이것이 아니냐는 회의가 좀 어때 들기도 합니다. 황. 어때 좀 황당하죠. 근데 이제 한 어때요? 가지 예를 들어서 5.18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태블릿 PC에 대한 발언을 가만히 보면 토론 과정에서 증문하는 거에 대한 즉답 과정에서 이제 일부 언론에 걸려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현실 정치에 이렇게 나와 보니까 한번 순간적으로 이렇게 잘못했을 때 되돌이키기 어려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무 감각이자 정치적 예, 감각이겠죠. 그렇죠. 아무리 국가 행정을 오래 하셨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별도의 훈련 내지는 어찌 보면 또 그런 것들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아마 홍역을 거쳐가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친분이 가까우신 거 아닌가? 저는 이 토론회 자리나 뭔 자리에서 실수,
실수라기보다는 본인의 내심이 표현된 것 같아요. 물론 그 적절하지 못할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지만 내심, 속안에 갖고 있는 정서나 이념, 가치관 이런 것이 그때 표현된 것이 아닌가.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총리님하고 이제 많은 대화들을 해봤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어떤 소위 말하는 이념적인 성향, 스펙트럼, 이 넓이에 있어서 예. 평소에 과연 그렇게 어떤 극우적인 성향이 있었나 할 정도로 지금 언론에 비춰진 사실은 이제 질문에 대한 답에서 단정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정쩡하게 나온 부분들인데 저는 제가 봤던 황 총리님으로서 그 당시 이제 후보 이전에 또 입당 이전에 정부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뵀던 부분들 등등 보면 굉장히 저도 의외일 정도로 저는 좀 조금 달라요. 외면상 보이는 이미지는 되게 부드럽고 관용적으로 보이지만 그분의 정서나 가치관 속에서는 두 가지가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공안 검사를 상당히 오랜 기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반공 의식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기독교 근본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어요. 공직이나 이 공무 수행에서도 기독교와 연결시키는 그런 맥락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 정치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이전에 또 그렇게 강한 냄새, 향기를 풍겼던 공직자가 계시긴 하셨었는데. 알겠습니다. 여의도판에서 현실 정치, 실제 정치판에서는 요번에 그 황 당 대표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런 발언과 내용 때문에 걱정이 많다. 사실은 소탐 대실했다라는 그 아주 혹평을 하는 언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당권은 줬지만 대권에서 멀어진 거 아니냐라는 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개파가 많잖아요. 한국당도 민주당도 많지만 굉장히 개파가 많은 가운데서 그 반대 방향에 있는 분들은 저거 유효기간 얼마나 가겠어? 하면서 실제로 그 아예 처음부터 거리를 두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마 이제 또 그 가까이서 그 캠프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제 당선이 가까우면서 경선이 거의 끝날 쯤부터는 이거 혹시라도 잘못해서 비대위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비대위를 가지 않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하면서 뒤를 준비하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미 이제 당선이 되셨으니까 굉장한 개혁과 어떤 대통합, 혁신 이런 메시지로 아마 굉장히 강하게 먼저 드라이브를 하지 않을까. 지역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당대표라는 분이 강경하고 완고한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도 그런 분위기, 강경하고 완고한 보수 분위기, 예를 들어서 뭐 대북 강경, 대북의 평화 무드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거나 대여 투쟁을 강경하게 하거나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이거나 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강화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정치적 입지가 좀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럼 좀 밀려날까요? 자유한국당 내에서?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측면은 대의에서는 그렇게 이제 강경하고 아주 보수적인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인물적 측면, 특히 이제 내년도 총선을 앞둔 인물적 측면에서는 대통합의 기치, 그다음에 대혁신의 기치,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재창당 이라는 용어들이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재창당. 저희 지역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부분은 일부 언론에서는 여당발 세대교체가 강할 것이다라고 돼 있지만 야당발 세대교체도 굉장히 강할 것이다. 왜? 재창당, 대통합, 혁신 드라이브를 먼저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기에 처한다는 것을 아마 마음속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개혁 혁신을 할 가능성이 저도 있다. 지금 야당발 세대교체 얘기를 하셨어요? 전 그 점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경선 이후에 당대표가 돼서 당장 이 순간에는 예를 들어 지역에 있는 그 야당 정치인들이 되게 보수적이고 강경한 분이시더라고요. 정우택 의원도 그렇고 김양이나 그 최현호 당협위원장도 그렇고 되게 강경하고 완고한 보수적 성향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당장은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황교안 당대표가 그 중도나 온건 쪽으로 자꾸 클릭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인물 교체도 당연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 당협위원장들이 지위가 더 불안해질 수 있어요. 신 교수님 말씀대로 개혁은 해야 되기 때문에 총선이나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개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인물들이 교체될 가능성은 높은데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엄청
엄청나게 비중 있는 인물이 점도 있고 예. 또 황 대표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상당히 네, 있잖아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정우택 의원의 행보나 앞으로의 진로, 전망 이런 것에 대해서 쉽게 예단하기는 쉽지 않을까 싶어요. 예측이 어렵다. 이미 경선 과정에서 황교안 그 후보 당시 후보께서 말씀하기를 예. 그 당대당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했었죠. 당시에 경선 과정에서. 예, 예, 예. 그러면 당대당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바른미래당을 염두에 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벌써 이제 상대적으로 좌클릭이죠. 예. 그러니까 중도 클릭 내지 좌클릭으로 이미 이제 예고를 한 상태죠. 예. 정우택 의원님 쪽으로 보면 기존에 경선을 같이 이제 하는 쪽으로 가다가 중간에서 룰과 이런 것들로 해서 그 5분이서 일종의 이제 보이콧이라는 말이 네, 나오면서 네, 네. 각종 일자 연기나 토론에 대한 내용, 횟수 뭐 이런 것들로 하면서 이제 중간에 포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냈었어요. 개인적 인연을 두 분 간에 굉장히 친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냈고 실제로 언론의 인터뷰에서도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로서는 이게 쉽지 않을 거다. 특히 대여 투쟁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조기에 후회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경선 포기를 하시면서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꽤 많이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이후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네. 관점에서는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도움을 줬다 말았다를 떠나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이 정우택 의원이 직접 사무총장 대상자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지금 이제 흡수가 다르니까, 그렇죠? 최고위원들이 대부분 이제 TK, PK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마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로 한국당에서 이제 사무총장이 3선 의원분들이 하셨잖아요. 관례적으로도 그랬고 또 실제 지금도 이제 3선 정도에서 하셔야 되는데 보면 3선 의원급에서 TK, PK를 빼고 남는 분들이 또 기존의 사무총장이나 이런 주요 당직을 거치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충청권 인물이 사무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사무총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우택 의원의 네. 거치도 영향을 미칠 네, 것이다. 그러면 아까 저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던 야당발 세대 교체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 세대라기는 좀 그렇지만 여튼간 인물 교체. 그렇죠. 그런 야당 거고 쪽에서 있습니다. 인물은 그러면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어떤 분들이? 일단 가장 많이 여론에서 언급되는 것은 뭐 윤곽근 전 고검장 같은 경우 네, 지금 과거에 보입니다. 전 예. 황제수사 우병우 황제수사 때문에 논란이 됐지만은 윤곽근 전 고검장이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우리 신우영 교수님도 교수님요? 강력한 후보로다가 거론되고 있죠. 네, 아니, 윤곽근 그 예. 고검장께서는 이제 얼마 전에 청소년 연맹 예. 충북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이제 공식 활동을 개시를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강력하게 아마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이 될 것 같고요. 조만간에요. 그 이제 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새로운 인재 영입 뭐 이런 타이틀 하나 걸고 빨간 넥타이 내고선에 누가요? 그리고 오늘은 아직까지 회색이에요. 아직까지 회색.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쪽도 여기 정말 변수가 많거든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은 뭐 변재일 의원의 입각설도 있고 지금 도종환 의원께서는 뭐 장관을 계속 하니 안 하니 문화계로 다시 돌아가니 안 가니 뭐 이런 얘기 좀 많은데 이쪽 부분도 좀 짚어.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은 결론이 나왔을 거예요. 어느 정도 좀 도종환 변재일 의원 같은 경우는 입각설이 솔솔 났지만 방송에 나갈 즈음에는 뭔가 확실시되어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도종환 의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렇죠. 예, 예. 개각이니까 예. 한 정부에서 지금 그 바로 예정돼 있는 게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엔 이미 개각이 됐을지 몰라도 네. 7-8명 수준에서 장관 교체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예. 거기 과기부 장관에 우리 지역의 변재일 의원이 대상자로 다 올라 있고 도종환 의원은 사임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의견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 결론은 지금 나지 않고. 녹화할 때쯤 아직 결론은 네. 안 났지만은 그렇게 결론이 난다고 그러면 지역 내 엄청난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정권을 보통 5년 임기를 약 예. 4기로 구분한다고 한번 4기. 말씀드린 네네. 적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인수인계하고 계획을 세우고 예. 가속 페달을 받고 계획했던 일을 다 실현해서 정점을 찍고 마지막 설거지 이렇게 네. 4기로 나눌 때 청와대는 이미 이제 2기 개편을 했죠. 사실상. 네. 예. 그런데 아직 내각은 2기 개편을 못했어요. 초기에 임명했던 그 계속 국무위원들 그 국회의원을 겸하는 장관들 그대로 지금 다 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타이밍으로 보면 당연히 개각할 시점이 됐고
그럼 개별로 보면 변재일 의원님 같은 경우는 48년생이세요. 약 15년 전에 우리 지역 의원들 얘기하면 나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저 의원 되시기 직전에 이제 정통부 차관을 차관하셨고, 하셨죠. 예. 자, 그다음에 국회에서 과기부 위원장. 예, 과기정통위원장도 하셨죠. 예.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상시적으로 논하고 21세기 최첨단 끝단을 달린다고 하는 이 시대에 과연 적합하느냐에 대해선 이미 언론에서 여러 지적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언론에서 더 크게 지적한 부분은 그 측근들 말이라고 인용하면서 장관 정도로 되겠느냐. 기왕 부총리 정도는 돼야지. 왜냐하면 교육장관은 유은혜 장관이 한참 후배인데. 그러니까요. 일각에서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지금 이제 도정환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겸직이시잖아요. 의원 겸직인데 당장 내년에 총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변재일 의원 같은 분이 예를 들어서 입각을 한다. 그럼 총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원직은 아니면 겸직을 어떻게 하는 변 장관 같은 경우는 아마 들어간다고 그러면 입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총선은 거의 출마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의지적으로 안 나간다고 선언을 해야 되겠죠. 아하. 총선은 안 나가는 쪽으로. 그렇죠. 바로 장관 자리 그만둘 수 없습니다. 네. 들어가자마자 나올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1년 이내에 그만둘 경우에는 재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국회의원 겸직을 하면서 하시긴 할 텐데 지금 최변 말씀대로 그만두겠다라고 미리 선언하는 게 도의상 맞겠죠. 예. 나와 근데 있죠. 그분이 하여튼 그게 빠지게 되면 그 자리가 또 남게 되는 거고 네. 사실은 지금 도종환 장관 자리도 사실은 복잡해져서 지역에 그야말로 세대 교체냐 아니면 뭐 또 다른 모습이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도종환 장관의 이제 거취가 결정이 됐겠지만 도종환 의원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설이 보통 있는 것 같아요. 총선에 불출마하고 장관직을 계속 할 거다. 아하. 그다음에 현재 유지. 뭐 사임을 하고 아마 총선을 준비할 거다. 예. 향후 총선을. 그다음에 아예 장관이나 의원뿐만 아니라 정계를 은퇴해서 지인들한테 문학계로 얘기한 것처럼. 그렇지 돌아갈 거다.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데 아하. 본인은 문학계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정치를 그만하고 문학계로 돌아가고 싶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역 정치를 위해서 계속 정치계에 남아 있는 게 것이 좋겠다. 좋지 않나 싶어요. 아이고 너무 개인 의견이 센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만하라 그러고 누구는 더 하라 그러고 도종환 의원이라고 뭐 관계 있으신가요? 결론은 저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아마 개인으로 보면 또 가족이나 이런 어떤 소의 측면으로 보면 예. 아마 가족의 행복과 이런 것까지 보면 문학인으로서 아름답게 인생을 이렇게 뒤쪽 후반부를 마무리하고 갖고 가는 쪽으로 아마 방점이 있겠지만 제가 바라본 이제까지 현실 정치인분들은 예. 세력 대 세력의 싸움이잖아요. 예. 자기 혼자 뭘 결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당장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식구들, 예를 들어 의원 방, 장관실 네. 방에 있는 식구들부터 해서 챙겨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함께해왔던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쉽게 그만둘 수 없는 경우. 현실 정치에서 그렇죠. 심지어는 차기 불출마 선언해놓고 밥 먹듯이 뒤집은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의외로 그만두긴 쉽지 도종환 않다. 장관님께서 뭐 지금 타이틀은 다릅니다만은 이 시간에 자리에 오셔가지고 뭐 인터뷰를 제가 좀 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도 저 기억나는 말씀이 부드러운 직선이라는 표현을 좀 하셨는데 과연 이제 그 철학이 네. 어느 정점에 가서 미치게 될지 한번 좀 정치인들이 그런 싶습니다. 태도는 좋은 것 같아요. 예. 계속 권력에 집착하고 정치를 내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하는 이런 거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없어져야 되지 않나. 내가 언제라도 물러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물러나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다른 정치인들은 좀 너무 오래 하는 건 좀 곤란하지만 도종환 정치인은 좀 계속 의원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아니죠.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미 변수들이 생기고 있는데 사실은 이 변수를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표현을 하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당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그렇죠. 지역에서 네. 어떤 분들이 또 물망에 오르고 있는지도. 일단은 개각과 관련해서 변재일, 도종환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이런 변수가 아니더라도 이미 세대교체 바람은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주변에서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 사실이죠. 현실이죠. 제가 이제 안타깝게 보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 지역의 국회의원이 단순히 그냥 지역 이익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익, 예를 들어 지금 북미 회담하면 국가의 이익, 외교, 안보까지를 포괄해서 하는 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TK, PK 분들이 어떻다, 호남 분들이 어떻다, 우리가 설왕설래를 하지만 그분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굉장한 분들이 많죠.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도 정말 굉장한 분들을 만들어내기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맹활약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돼야 되는데 선수가 이제 많이 쌓였지만 이미 어떤 그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 사이클에서 이미 지나간 상태에서 그런 굉장한 인물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그런 면으로 보면 세대 교체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인물 교체, 여당발 인물 교체가 저는 세게 올 거라고 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변수들을 꿰어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의 어떤 새로운 신진들도 일단은 있거든요. 그렇죠. 주로 신진들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50대 정도인데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장선배 도의장 계속 그다음에 거론되고 그렇죠. 있고요. 이장섭 경북부지사. 부지사 같은 경우, 그다음에 김영근 그 사장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광희 유행열 씨 같은 경우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김동연 전 부총리도 항상 상수로서 존재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금노 전 고검장 같은 현재도 고검장이죠. 예. 이분도 항상 민주당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많이 거론된 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곽근 전 고검장하고 앞에 계신 신규도 자유한국당도 아닌데 항상 왜 그쪽 후보로 다 거론되는지 이미 모르겠어.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바른미래당 거기서 탈당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다시 돌아갔는 줄 알고 계신 분들도 많대요. 글쎄 말이에요. 네. 입당했느냐고 전화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지금 이제 거론한 다 훌륭한 분들인데 우선 이금노 고검장 같은 경우는 요번에 수원 고검이라고 이제 경기도가 워낙 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예. 경기도의 남부 지역을 총괄하는 이제 수원 고검이라고 새로 만들어져서 예. 지난달에 이제 수원 고검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마 초기 세팅하고 어느 정도 자리 잡고 하는데 갑자기 총선으로 차출하기에 참 시기적으로 만만치 않은 부분도 있을 거는 같고요. 타이밍이. 그다음에 가장 이제 저희가 많이 거론됐던 김동연 부총리, 네. 예. 전 부총리. 김동연 전 부총리를 한국당에서 영입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인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불가능하다. 네네. 처음에는 그런 기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었죠. 아마 김동연 부총리가 선호하는 지역은 의외로 충북이 아닐 거다. 아주대학이 있는 수원일 거다라는 거. 두 번째는 한국당에서 왜 어려졌냐면 신재민 폭로 사건이 있었잖아요. 국채 발행에 대해서 전 정부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찌 했다 하면서 처음에는 한국당 내에서 김동연 하다가 확 거꾸로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지금 한국당 내 분위기는 돼 있습니다. 세대 교체 바람 중에 네, 이번에 항상 뭐 선거 때만 되면 세대 교체 바람이 있는 건 맞는데 이번엔 좀 거세게 일면서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양대 정당 예. 그러니까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또 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한참 젊은 김수민 그 비례대표 의원 있잖아요. 김수민 의원하고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비례대표 의원 있고 예. 그다음에 정의당의 김종대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도 예. 충북에서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대 교체 바람에 더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그 세대 교체 바람과 함께 지금 함께. 두 분은 이제 소위 말하는 3당하고 이제 4당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이건 선거구제 개편에 따른 개헌 문제와 필수적으로 두 분은 맞물려 있거든요. 근데 이미 벌써 거대 양당이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을 겉으로 이유로 내세우면서 사실 속마음은 안 했으면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이미 2월까지 마무리하겠다 했다 못해서 지금 3월까지 한다 하는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마 우리나라 지금 양당제 시스템이 거의 굳어진 상태에서 만만치 않은 게임이 될 거다. 그리고 뭐 저는 기존의 의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세대 교체를 주장하는 50대 후발 주자군들이 과연 썩어도 준치라고 그러잖아요. 사성씩이나 한 의원들의 벽을 과연 넘을 수나 있을까. 그런데 좀 회의적이고 또한 지금 세 분이죠. 세 분 도정환 의원 같은 빼면 세 분인데 이 세 분 그 경력을 보면 너무나도 화려하거든요. 그쵸. 과연 이 50대 후발 주자군들이 그만한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본선에 경쟁력 있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도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세대 교체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이렇게 필요한 보여져요. 부분도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시고 황교안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뭐 개인적인 자격으로도 자유한국당으로 네. 들어오는 건 가능하지만 그러나 당대당 통합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바른미래당과의 저는 당분간은 어렵지만 한 9월쯤 됐을 때 대규모 정계 개편 얘기가 나올 쯤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 지금은 왜 어렵느냐. 일단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기존에 박지원 의원을 필두로 한 민평당과의 어떤 합당 문제를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개별 입당으로 합치자 등등 호남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 이 부분이 아직 선결되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그러면 호남계를 빼더라도 개혁적 보수냐 합리적 진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서로
화학적 결합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당대 당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사람별로 하는 거는 전혀 별개의 그럼 황 얘기고. 총리께서 황 대표께서 그렇게 하고 싶은 아니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바른미래당 자체에서 아직 이 화학적 결합이 안 된 상태에서 당대당으로 하자 하기에는 쉽지 않은 면이 있겠죠. 일단은 예. 저도 뭐 같은 의견이지만 예.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그 완고하고 강경한 극우적인 노선을 보였지만은 사실 향후 대선이나 총선을 위해서는 계속 중도 클릭을 하다 보면 바미당과 통합 문제 그리고 현실적으로 필요를 하거든요. 승리를 위해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미당과 통합 문제를 거론을 할 거지만은 예, 예. 이 당내 역학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경선에 불참한 의원들이 있어요. 중진 의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시죠. 친박과 비박 대결은 항상 잠재되어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이렇다 보면은 바미당과 통합이거나 당내 결속에 있어서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분열과 갈등, 해체 뭐 이런 쪽으로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당장은 좀 일단 어렵다는 네. 측면으로 예측을 하시는군요. 끝내기 한 판으로 오늘 시간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저는 오늘 그 기성 정치인분들 오늘 또 그리고 써오셨네, 또. 유권자분들 네, 한참 이렇게, 써오셨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모든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생각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기성 정치인분들 한번 잘 챙기시면 좋겠고 저를 포함하여 예.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유권자분들께서 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 양쪽으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본인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어려운. 예, 변호사님. 저는 뭐 당랑 거철이라고 하겠습니다. 당랑거철. 홍준표 대표가 많이 쓰던 말인데 거대한 수레바퀴를 막으려고 있는 사마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사실 탄핵 이후에 우리 보수가 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정책으로 나오길 바랬는데 이번에 자유한국당 경선 과정을 보면 오히려 극우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오히려 탄핵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발언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런 시대와 역사적 흐름에 거역하는 것은 결국 그 거대한 흐름에 거절을 하고 있는,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방송이 끝나면 작가님한테 별도로 사자성어를 좀 알려주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라이벌의 불꽃 튀는 토크쇼가 펼쳐지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